1961년 4월 아르헨티나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1급 전범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600만 명 학살 혐의를 받고 예루살렘의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는 최종 해결책이라고 명명된 유대인 대량 수송 및 학살 작전의 총 책임자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생중계 방송을 통해 이 재판을 숨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사형 판결 받기를 원하던 재판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인성을 가졌거나 나쁜 부모 밑에서 양육된 탓에 악마와 같은 인간이 된 것임에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나치당의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강한 인간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가 그런 악행을 저지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던 거죠. 그가 우리와 같이 선량하고 올바른 양심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재판장 안에서 그의 심판을 지켜보던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많은 청중들과 함께 아이히만을 지켜본 독일 출생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그가 전형적인 악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했다고 말합니다. 외모만이 아니라 그의 성장 배경이나 내면까지 말이죠. 그는 4명의 자녀를 둔 좋은 아버지였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모범적인 상사였습니다. 나치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미국으로 겨우 탈출한 홀로코스트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그녀가 어떻게 보면 아이히만을 변호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는 말을 한 겁니다. 이를 믿을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은 전문 심리상담가나 종교인들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요청했죠. 아이히만과 면담했던 그들 역시도 한결같이 아이히만은 전혀 위험한 인물이거나 정신적으로 결함 있는 인간이 아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말하는 전문가도 있었죠. 게다가 그는 사형 판결을 받을 때까지도 유대인에 대해 개인적으로 악감정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아이히만은 자신이 한 일로 인해 결과적으로 수많은 유대인이 죽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단지 명령에 따라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장 직원이 기계에서 나오는 상품을 열심히 포장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처럼 자신 또한 유대인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남들보다 성실하게 효율적으로 했을 뿐이라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이 재판에서 자신들의 분노를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에 대해 아이히만은 일말의 이유침도 보이지 않았고 악행의 크기에 비하면 아이히만이라는 존재 자체는 너무나 평범한 한 개인에 불과했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예루살렘에서의 이 재판은 어떤 교훈도 도출해내지 못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미래의 인류를 위해서라도 이 재판은 어떤 의미가 있어야만 한다고 평범했던 그가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 된 데에 어떤 납득할 만한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재판 내용을 토대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게 됩니다. 아렌트는 수많은 독일인들을 비롯해 나치에 동조했던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대학살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나치당의 지도부가 특별하게 사람의 양심을 포기하게 할 만큼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한 덕분이 아니라 관료제의 전형적인 특징인 과도한 분업 체계를 채택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업 체계의 부품으로서 아이히만은 거기에 최적화된 무사고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분업 과정이 복잡할수록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의 고통을 경험할 일이 줄어들게 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킨 것이죠. 전 세계에 생중계된 이 재판은 그저 아이히만 스스로 하여금 세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역사적인 업적을 달성한 위대한 악당 혹은 혁명가로 죽어가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가 재판대에서 했던 행동, 말, 몸짓, 표정에서는 어떠한 뉘우침의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자기가 어떤 위대한 과업을 해낸 것 같은 도치감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아이히만은 죽기 직전까지도 자아도취에 빠진 채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줄 몰라서 어딘가에서 주워들은 장례식에서 의례적으로 사용되곤 하는 뻔한 말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어 뱉어버리는 사고할 줄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내서 성공하고 싶었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인간이기도 했으며 이런 생각의 무능이 그의 죄라고 아렌트는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무능은 스스로 사과하여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무능을 낳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나치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나치당의 이대에 오르기를 만들어냈던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지도부의 탓만으로 돌리기도 하고 게르만 민족 특유의 포악성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렌트는 이를 부정합니다. 물론 나치 지도부의 죄는 누구도 반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8천만 명의 독일인들이 어떻게 그런 일에 동조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녀는 유대인 학살이 단지 1930년대부터 시작된 몇몇 전범들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범죄가 아니며 우리는 원론적으로 다른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국주의의 선동에 노란한 사람들은 왜 하필 독일인들이었을까? 학살의 대상이 왜 하필 유대인이었을까? 전체주의 통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의 본질, 인간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범죄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입니다. 이후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권위와의 영구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아담을 비롯하여 그의 후손 전부 다가 말입니다. 하지만 권위에 복종하도록 설계된 인간은 특정 권위에 복종하는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권위의 대상의 선악 여부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종교 이야기에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권위의 복종이라는 인간의 본성은 성경 이야기까지 꺼낼 만큼 뿌리 깊다는 의미로 언급한 것입니다. 1960년대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논란 많았던 철학적 논제를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증명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입니다. 그는 20세기 가장 유명한 심리학 실험인 아이만 실험을 진행했던 인물이죠. 밀그램 교수는 신문 광고를 통해 학습과 기억에 관한 실험을 한다며 피험자를 모집합니다. 이 실험의 등장인물은 총 3명입니다. 모집된 피험자 2사람은 제비뽑기를 해 한 사람은 선생 역할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학생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선생 역을 맡은 피험자에게 지시를 할 시험 담당자입니다. 학생은 전기 충격 장치가 연결된 의자에 묶인 채 실험 전에 암기한 단어의 조합을 묻는 실험 담당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선생은 실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학생의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주는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실험 담당자는 오답을 말할 때마다 15V씩 전압을 올리라고 지시합니다. 선생은 실험 담당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습니다. 버튼은 총 30개로 처음 15V로 시작해 마지막 버튼은 450V의 전류가 흐른다. 300V 이상이면 위험할 수도 있으며 450V에 이르면 사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선생 역을 맡은 피험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학생이 어떤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선생은 지시에 따라 버튼을 눌러야 한다. 이 실험에서 학생과 선생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인터폰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게 됩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75V 단계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50V 단계에 이르자 학생은 실험을 거부하겠다고 소리 지르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250V에 이르면 대답 없는 비명 소리만이 인터폰을 통해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험 담당자는 선생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대답이 없으면 오답으로 간주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누르세요. 실험은 계속되고 345V에 이르자 비명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실험 담당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속하여 전압을 높이라고 지시합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비인도적인 실험이, 그것도 예일대라는 명문대학교의 교수가 직접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선생 역할을 맡은 피험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각본입니다. 학생 역의 피험자는 밀그램 교수의 제자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나 비명소리도 전부 사전에 녹음된 것이었죠. 실험 결과 선생 역을 맡은 40명의 피험자 중에 65%가 마지막 단계인 450V가 흐르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죠. 26명의 학생들은 실험 담당자에게 진짜로 버튼을 눌러도 됐냐고 반문하며 저항을 하기도 했지만 분명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마지막 단계까지 버튼을 눌렀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실험이 1980년대까지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었고 밀그램 교수의 실험보다 높은 비율로 피험자들이 마지막 단계까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유대인 대학살은 가해자가 독일인들이었고 피해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처럼 아이만 실험의 결과 또한 권위의 복종은 미국인 특유의 민족성이나 특수한 시대 상황 때문이 아닌 인간의 공통된 특성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권위의 복종은 인간 고유의 본성이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 과학을 통해서도 증명된 것입니다. 양심이란 선악을 구별하는 도덕의식을 말합니다. 독일인들에게 있어 유대인의 재산을 빼앗고 수용소로 보내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었고 이를 어기는 건 불법이었죠. 이를 근거로 해서 아이만은 자신의 나라의 법을 따른 것이니 무죄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반대로 히틀러에게 반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승리할 가망이 없으며 패배한 국가의 국민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구별하는 도덕의식이라는 양심의 정의 안에서 선이라는 단어의 뜻은 두 부류의 독일인들에게 있어 고대 그리스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선, 즉 도덕적 기준 말고도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것, 자신에게 좋은 이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독일이라는 국가에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은 권위 앞에서 너무도 무력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권위의 복종이라는 인간 본성에 대한 실존하는 실험장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단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역사상 수많은 악행들은 정신 이상자 등에 의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 순응하여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우리와 같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져 온 것이죠.